안녕하세요. 다산에두 대표 전병칠입니다. 2022년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 꼭 합격하기를 바라면서 저희 다산에두에서 아주 필수적인 요점 정리만 요약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기 이론에 이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전기기기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전기기기에서 첫 번째, 자, 직류 발전기의 3대 요소 혹은 직류기의 3대 요소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로 계자, 전기차, 정류차. 끝에가 뭘로 끝나죠? 이렇게 자자로 끝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계자는 자속을 발생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전기자는 자속을 끊고 유기 기전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정류자는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기능을 하게 되죠. 발전기의 유도기전력은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이는 피자 파이 60a분의 n 기억나세요? 이는 60a분의 n 그리고 피자 파이를 이렇게 식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발전기 유도기전력을 크게 하려면 p 극수가 많고 z 총 도체수가 많고 파이 자속수가 크고 n 회전수가 빠르면서 그 다음에 60a 우리가 A라고 하는 거는 병렬 회로수예요. A가 작을수록 더 큰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직류기의 3요소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알파를 한다면 바로 브러쉬가 있습니다. 브러쉬는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자, 이때 보통 탄소 브러쉬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 이유는 탄소 브러쉬가 접촉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뜻이에요. 자, 중권과 파권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중권은 병렬권이라고 해서 이 직류기에서 전기자를 감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코일을 감는 방법이에요. 파권은 직렬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게 바로 이 병렬 회로수 중권에서는 극수 P와 같은 거고요. 파권에서는 항상 이게 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권은 용도가 저전압 대전류, 그 다음에 파권은 소전류 고전압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균합고리, 고리 환자를 써서 균합환 이렇게도 씁니다. 이것은 브러쉬의 불꽃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이 있고요. 자, 전기자 반작용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작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으로서는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하고 주자속은 감소하고 정류는 불량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을 일단 방지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브러쉬 위치를 전기적 중성점으로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보극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유효한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묻게 된다면 우리는 보상권선을 설치한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이때 보상권선의 설치 방향은 반드시 전기자 전류의 방향과 반대로 해야 됩니다. 역기전력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유도기전력 계산하는 것과 같은 식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플레밍의 법칙은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이 있어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를 설명하고요. 왼손은 전동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 발, 좌, 전 자, 그렇게 외웠었죠. 전동기의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N은 K, 그 다음에 5분의 2로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5분의 V-IARA로 생각할 수 있죠. 이 식으로부터 바로 속도 제어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파이를 제어하게 되면 계자 제어법이라고 해서 정출력 제어법 이렇게 하게 됩니다. 출력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V를 제어하게 된다면 이거는 전압 제어법이 되는 거죠. 자, 전압의 크기를 바꾸는 거고 사실 이게 가장 속도를 광범위하게 제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RA를 조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저항 제어법입니다. 전기자 회로의 기동 저항을 삽입해서 제어하는 건데 이거는 전기적 손실이 저항에서 열로 나가기 때문에 자, 이 제어법은 별로 우리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계자 제어법, 전압 제어법을 사용하게 되죠. 자, 이걸 세우는 방법, 전동기를 세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발전제동, 회생제동, 역상제동이 있게 되죠. 가장 전기적인 에너지를 돌린다는 뜻에서는 우리가 회생제동이 좀 좋은 세련된 제동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이라고 하는 것도 꼭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효율에는 실측 효율과 규약 효율이 있게 되는데요. 실측 효율은 우리가 입력분의 출력을 실제로 측정한 것을 실측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규약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요. 먼저 발전기는요.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그 다음에 전동기는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을 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알 때 발전기는 전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출력이 2번 들어가면 되고 전동기는 전기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입력이 2번 들어가면 된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최대 효율은 언제 발생할까요? 맞아요. 고정손과 가변손이 같을 때 우리가 최대 효율이 발생하죠. 발전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자되는 방식에 따라서 첫 번째 타여자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또 자회자 발전기가 있죠. 타회자 발전기의 특징은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왜? 외부에서 이 계자에 흐르는 전류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입니다. 자, 무부하 특성 곡선은 계자 전류와 전압의 관계로 놓을 수가 있고요. 수하 특성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특성. 그래서 우리가 용접기용 발전기에 적합하게 되죠. 차동 복권 발전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복권 발전기를 분권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권 계자를 단락하죠. 복권 발전기를 직권으로 할 때는요, 분권 계자를 개방할 수 있습니다. 평복권 발전기와 과복권 발전기가 있는데 평복권 발전기는 무부하 전압이랑 전부하 전압이 거의 같아요. 평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과복권 발전기는 전부하 전압이 무부하 전압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부하 전압이 무부하 전압보다 낮게 되는데요. 과한 거죠. 오히려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려면 어떤 조건이 같아야 될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발전기가 있다면 일단 전격 전압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 같아야 돼요. 그리고 외부 특성 곡선이 거의 일치하여야 됩니다. 자, 복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을 할 때는요, 이렇게 전압이 안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균합선 사용할 수 있고요. 직권 전동기의 특징으로는요, 첫 번째 힘이 세다. 그 다음에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그 다음에 토크와 속도는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 때문에 직권 전동기는 절대 무부하 운전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부하 운전을 금지하게 된다.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전동차, 권상기, 크레인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토크식 나타나게 되면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토크는 이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직권 전동기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나타낼 수 있고요. 반면 분권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전류에 그냥 비례합니다. 자, 분권 전동기는 직권 전동기와 다르게 우리가 좀 모범생, 좀 일정한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분권 전동기는 정속도 전동기, 속도가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정속도 특성이 유리한 곳에 사용을 합니다. 죄송해요. 여기 정속도 특성입니다. 자, 그리고 자, 속도 변동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무부하 속도 분의 정격 속도 분의 무부하 속도 마이너스 정격 속도 곱하기 100%가 됩니다. 속도라고 하는 것은 계자 저항이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요, 계자 전류가 감소하게 되고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서 속도가 증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토크는요, 0.975 n분의 p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수 rpm이고요. p는 우리가 전격 출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형 직류 전동기의 토크 측정은 뭘로 할까요? 전기 동력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변압기에서 변압기가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기본 원리는 바로 전자 유도작용이에요. 권수비 A는 어떻게 될까요? 권수 2분의 권수 1, 그러니까 두 번째 권수분의 첫 번째 권수 N2분의 N1,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그 다음에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 그 다음에 루트 2차 임피던스분의 1차 임피던스, 루트 2차 저항분의 1차 저항, 루트 자 2차 인덕턴스분의 1차 인덕턴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등가 회로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의 1차, 2차 전기 회로를 그 다음에 자기 회로와 합쳐서 하나의 전기 회로를 변환시킨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설계도처럼 나타낸 거예요. 전격 1차 전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전격 2차 전압에다가 권수 B를 곱한 것이 됩니다. 변압기 유기기전력 E는 4.44F-N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마치 우리가 발전기의 규약 효율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변압기 중에서 직권은 소형 변압기의 권선법 이고요. 형권은 중형 변압기의 권선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 중에서 몰드 변압기는요, 코일을 에폭시 수지로 몰드한 절연 변압기를 말합니다. 철손과 구리손이 같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변압기의 효율이 바로 최대 효율이 됩니다. 히스테리시스 손과 맴돌이 전류손이 대표적인 철손의 한 종류인데요. 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규소강판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맴돌이 전류, 즉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심을 성층 쌓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소강판을 왜 쌓아서 사용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철손을 줄이기 위한 거죠. 전압이 일정할 때는요, 만약에 변압기의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히스테리시스손이 감소하게 되고요, 철소는 감소합니다. 주파수가 감소하게 되면요, 히스테리시스손이 증가하게 되고 철소는 증가하게 됩니다. 변압기에는 고정손과 가변손이 있는데요. 고정손은 말 그대로
고정된 거예요. 부하가 아무리 크고 작게 변화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손실, 주로 철손을 말합니다. 가변손은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손실을 말합니다. 동손, 구리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가변손이야. 부하가 많으면은 동손은 더 커지게 되고요. 부하가 적게 되면 동손은 더 작게 됩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횡축은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요. 횡축과 만나는 점은 보자력이에요. 종축은 자속 밀도를 나타내요. 자속 밀도와 만나는 점은 자일류 자기가 됩니다. 그래서 횡보, 종찬 이렇게도 말하죠. 부하 손실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단락 시험으로 주로 구할 수 있고요.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는 것은 권선에서 구리손과 표유 부하손의 합계를 말합니다. 이 변압기의 손실을 그러니까 변압기의 특징을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서는 개방시험과 단락시험이 있어요. 2차 측을 개방하면 개방시험이고요. 2차 측을 단락시키면 단락시험입니다. 개방시험은 철손, 무부하 전류, 와류손, 히스테리시스손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단락시험에서는 무부하, 부하 쪽을 단락하고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권선의 저항이나 누설 리액턴스, 퍼센트 전압 강화, 전압 변동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엡실론은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전압입니다. 그래서 정무정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백분율의 전압 강화는 엡실론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가 되고요.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퍼센트 저항 강화고요. Q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되죠. 자, 변압기 이상 검출은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차동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 부우홀즈 계전기로 할 수 있습니다. 차동 계전기는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고요. 비율 차동 계전기는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고 단락 보호용에 주로 사용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전기적 이상을 검출한다면 부호홀즈 계전기는 기계적 이상, 즉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파이프의 사이에서 우리가 절연유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는 이상을 검출할 수 있는 게 바로 부호홀즈 계전기입니다. 변압기의 구비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절연 내력이 높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인화점은 높고 응고점은 낮아야 됩니다. 세 번째 화학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요. 침전물이 생기지 않거나 산화하지 않아야 되죠. 다섯 번째는 냉각 효과가 크고 비열과 열 전도도가 크고 점성도 이렇게 끈적이는 정도죠. 점성도 혹은 점도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점성도는 작아야 합니다. 변압기의 냉각 방식으로서는 ONAN, 유입 잔행식, 주로 우리가 주상 변압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ONAF, 유입 풍냉식이고요. 그 다음에 OFAN, 송유 잔행식, 그 다음에 OFAF가 있습니다. 송유 풍냉식이 있습니다. 변압기의 아크 방전 때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는 뭘까요? 그거는 바로 수소가스입니다.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조건이 같아야 돼요. 첫 번째, 일단 극성이 같아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감극성이냐 가극성이냐 그런 거 말하는데요. 이런 극성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수비 1차와 2차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되고요. 각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전격 용량에 반비례해야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에요. 전격 용량에 반비례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 변압기의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는 같아야 됩니다. 이 변압기의 결선에서 YY 결선이 있어요. 중성점을 접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전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델타 결선은요, V 결선이 가능하고요. 중성점을 접지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는데 혹시 한 대가 고장 나게 되면 V 결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이 Y 델타 결선이나 델타 Y 결선 같은 경우에는요, 위상차가 30도 발생하게 돼요. 중성점 접지나 고조파를 제거하는 이런 두 가지 Y 결선과 델타 결선의 장점을 합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VV 결선에서는요, 이용률이 0.866, 86.6%, 출력비는 0.577, 57.7%가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V 결선의 삼상 공급 전력은 루트 3하고 한 대 공급 전력과 같습니다. 그래서 루트 3 P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3상을 6상으로 변환하는 결선 방식은 포크 결선, 그 3상을 2상으로 변환하는 결선은 스코트 결선이라든지 T 결선 혹은 우드브리지 결선이 있습니다. 탭 절환 변압기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배전 전압을 일정하게 할 때 사용할 수 있죠. 단권 변압기는 보통 이제 권선이 한 개만으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단권 변압기라고 하게 됩니다. 또 변압기 중에서 아주 특수한 변압기들, 계기용 변압기가 있고 계기용 변류기가 있어요. 계기용 변압기는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요새는 VT라고도 씁니다. 계기용 변류기는 CT라고 합니다. 이 계기용 변압기는요, 전압의 변성에 사용되고 전압계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계기용 변류기는 전류의 변성에 사용하고요, 전류계를 연결합니다. 영상 변류기는 ZCT라고 하는데 이건 지락 사고 시에 영상 전류를 검출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변압기 시험은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반환부하법, 실부하 시험, 등가부하법. 근데 그 중에서 반환부하법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환부하법은 두 개의 변압기가 필요하고 온도가 올라가는 원인이 되는 철손과 구리속판을 공급해서 시험한다. 자,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를 말리는 변압기의 건조법도 있어요. 열풍법, 단락법, 진공법이 있고요. 절연 온도를 나타낼 때 우리가 기호로도 나타내요. Y는 90, A는 105, E는 120, B는 130, F는 110, 155, H는 180, C는 180을 초과하는 것을 온도를 나타냅니다. 그 온도까지 버틸 수 있게끔 절연물이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자, 삼상 유도전동기의 동작 원리는 뭘까요? 이거는 바로 회전 자개를 이용하고요. 반면 단상 유도전동기는 삼상 유도전동기와는 좀 다르죠. 교번 자개를 이용합니다. 사구 슬롯이라고 하는 것은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 이렇게 나타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뭐 있었죠? 우리가 60Hz 사극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극수가 사극이고 주파수가 60Hz다라고 하면 동기속도가 얼마였습니까? 1800rpm이 된다. 이건 하나는 꼭 기억하자 이렇게 썼죠. 슬립은 미끄러진 정도를 나타냅니다. 동기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그 차이를 설명하죠.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를 우리가 슬립이라고 부르게 되죠. 무브화 시에는 슬립이 어떻게 될까요? 동기속도로 회전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n 그러니까 실제 회전자 속도가 동기속도와 같다. 그래서 슬립은 0이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동할 때는요.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을 때 이때 슬립이 사실은 가장 커요. n 속도가 0이 되고요. 슬립은 1이 됩니다. 일반적인 전동기는 그래서 슬립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게 되겠죠. 유도전동기 슬립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회전계법, 그 다음에 직류, 밀리볼트 계법, 수화기법, 그 다음에 스트로보법 등이 있습니다. 회전자 속도는 N은 1에서 슬립을 뺀 것 곱하기 동기속도를 하게 되면 됩니다. 2차 주파수는요, 슬립에다가 1차 주파수를 곱하게 된 것, 그 다음에 2차 저항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슬립에다가 2차 입력을 곱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슬립은 2차 입력된 것분의 2차 전체 저항손을 말합니다. 이렇게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렸던 그림 여러분 본문에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여기가 바로 P2라고 하게 되면 이때 손실이 PC2가 되고 이 PC2가 슬립에다가 P2를 곱하게 된 것이죠. 단상 유도전동기의 정역 운전은 어떻게 할까요? 주 코일이나 보조 코일 둘 중에 하나의 극성을 바꾸면 됩니다. 이 콘덴서 기동형 단상 유도전동기는 우리가 대용량의 전해 콘덴서를 보조 건성과 직렬로 삽입해서 동작되게 되는 겁니다. 농형 유도전동기 속도는 어떻게 제어하나요? 주로 극수변환 주파수나 1차 전압 제어법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인버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주파수를 변환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 기구들을 우리가 VVVF,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라고 해서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장치라고 부르게 되죠. 단상 유도전동기의 토크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씩 나타내게 되면은 일단 반발 기동형이 제일 커요. 그 다음 반발 유도,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에 분상형, 그리고 쉐이딩 코일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비례추이라고 하는 거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2차 저항을 만약에 증가하게 된다면 슬립도 증가하고 이때 속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토크가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2차 저항을 아무리 변화해도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비례추이를 할 수 있는 것은 1차 전류, 역률, 1차 입력이 됩니다. 유도전동기의 출력도 알아볼까요? 출력은 단상일 때는요, P는 VI 코사인 세타로 계산할 수 있고요. 삼상일 때는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알 수 있습니다. 이 토크는 유도전동기일 때는 유도전동기는 그냥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돼요. 하지만 동기전동기는 전압에 비례한다는 것 두 개가 조금 다른 특징 여러분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이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자납 기동법, 용량이 조금 작은 거예요. 보통 5kW 미만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전체 전기를 다 가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Y델타 기동법이 있습니다. 보통 5에서 15kW 정도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기동전류와 기동토크가 이 3분의 1배로 감소하는 대신 기동전류가 감소하니까 크게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아주 그런 좋은 특징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외에도 리액터 기동법이나 기동 보상 기법이 있습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제어법으로서는 우리가 2차 저항기동법이 있습니다. 2차 여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를 공급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에요. 자, 비례추이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1차 전류, 2차 전류, 역률, 1차 입력, 토크가 있고요. 할 수 없는 것은 출력, 효율, 동손, 동기, 속도가 있습니다. 원선도 작성할 때 필요한 시험은 뭐가 있을까요? 무브화나 구속시험, 그 다음에 고정자 권선 저항 측정이 있습니다. 이 동기발전기의 구조는 우리가 계자가 회전한다고 해서 회전 계자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동기발전기나 아니면은 유도전동기의 속도는 똑같아요. NS는 P분의 120F로 똑같습니다. 이때 주변 속도 식도 있는데요. 주변 속도 V는 파이 dn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n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RPS 그러니까 초당 회전수거든요. 이거를 분당 회전수 RPM으로 바꾸게 될 때에는 60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동기기에서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절권 대신 단절권, 그 다음에 집중권 대신 분포권을 사용합니다. 기전력이 조금 작아지는 이런 손실은 있지만 이렇게 파형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요. 매극 매상당 슬로스는 상수 곱하기 극수분의 총 슬로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일단 주파수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크기, 위상도 같아야 되고요. 파형이 같아야 됩니다. 이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할 때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두 발전기 기전력 크기가 달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 순환 전류가 흐를 때가 있어요. 이때는 두 발전기의 위상이나 주파수에 차가 있어서 바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브와 포화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기전력과 계좌전류의 관계를 설명하고요.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 암기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왼쪽이 우리가 발전기, 그 다음에 오른쪽이 전동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발전기에서 전압이 전류보다 앞설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럴 때 우리가 감자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를 보면서 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락곡선이 직선인 이유는 뭘까요?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렇죠. 동기검정기는 교류 전원의 위상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동기기는 속도가 일정한 특징이 있는데 이 속도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난조라고 해요. 이런 난조를 방지하는 대책은요. 계자의 자극면에 제동건선을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는 것, 플라이휠 효과죠. 그 다음에 조속기의 성능을 너무 예민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고조파를 이 단절권이나 분포권을 사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기발전기의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단락비를 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를 작게 해야 됩니다. 임피던스는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작다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할 것, 조속기를 신속하게 동작하고 소극 여자 방식을 채용한다. 자, 무브화 시험은 개방 시험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는 철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락 시험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동손이나 동기 임피던스를 알 수 있어요. 단락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그다음 전격 전압분의 전격 전류분의 이 단락됐을 때의 전류,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단락비가 큰 기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전기적으로는 좋아요. 동기 임피던스가 작고요. 전기자 반작용이 작습니다. 그리고 전압 변동률도 작아요. 하지만 이제 기계적으로는 조금 단점이 있어요. 공극이 크고 그 다음에 무겁고 비싸다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누설 리액턴스는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고요. 동기 리액턴스는 영구 단락 전류를 제한합니다. 이 동기 전동기를 위상 조절에 이용한 것이 바로 동기 조상기입니다. 이런 동기 조상기를 쓰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콘덴서나 리액터는 둘 중에, 그러니까 진상이냐 지상이냐 둘 중에 하나만 보상이 가능한데 동기조상기는 진상, 지상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V곡선, 위상 특성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양이 마치 이렇게 V자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V곡선이라고 해요. 자, 공급 전압과 부하가 일정한 상태에서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와의 관계입니다. 가로축이 계자 전류고요. 세로축이 전기자 전류입니다. 이런 V 특성 곡선을 보게 되면은요, 역률이 1일 때는요, 전기자 전류가 최소가 돼요. 어느 지점? 여기를 바로 얘기하는 거죠. 역률이 1일 때 최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여자일 때는 콘덴서로 작용하며 앞선 전류가 흐르게 된다. 자, 이렇게 진상일 때를 말하는 거죠. 부종여자일 때는요, 리액터로 동작하면서 뒤진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본문 공부할 때 어떤 얘기 했었죠? 불이 이렇게 했죠. 불이 부족할 때는 리액터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여자 방지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발전기를 여러 대 병렬로 접속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병렬입니다. 다음에 수전단에 동기 조상기를 접속하고요.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사용한다. 수전단에 리액턴스를 병렬로 접속하게 됩니다. 동기전동기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동기전동기는 속도가 일정하다. 즉 일정한 속도로 정속도로 동작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변기나 분쇄기나 송풍기에 매우 적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기전동기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스스로 출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전동기를 기동할 때는 특정한 방법들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유도전동기법, 유도전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유도전동기는 2극 적은 걸 사용해요. 만약에 동기전동기가 4극짜리라면 유도전동기는 2극짜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음에 자기기동법이 있습니다. 동기전동기 기동할 때 제동건선을 이용해서 기동시키는 게 자기기동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정류기로 가서 반도체는 불순물이 증가할수록 저항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류라고 하는 건 뭐죠?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건데 이때 보통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다이오드라고 하는 전력전자 소자를 이용하게 되죠. 전공은요, 결합전자 이탈로 생성되게 되고요. 평활회로는 뭘까요? 일단 정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상태가 안 좋아서 우리가 콘덴서를 이용해서 출력의 교류 성분을 감소시켜서 더 좋은 형태의 징유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평활회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도체의 반송자와 종류와 원자가를 볼까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어요. P형 반도체는 전공이 반송자, N형은 전자고요. 그 다음에 종류로는 P형에서는 인디움, 붕소, 알루미늄이 있고 삼가입니다. N형은요, 인, 안티몬, 비소가 있고 옥가예요. SCR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역저지, 반대로는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고요. 단자가 3개 있으니까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단 이 전력전자 소자이기 때문에 아크가 생기지 않게 되므로 열의 발생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전압에 약하다는 특징,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양극의 전압 강화가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자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자가 가질 수 있는 특징이 바로 SCR의 특징과 또 같게 되죠. 이런 SCR을 턴온 켜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첫 번째, 양극과 음극 간의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의 전압을 인가. 그러니까 아주 세게 그냥 이 SCR이 손상될 정도로 큰 전압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이트의 레칭 전류, 게이트에 신호를 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레칭 전류라고 합니다. 레칭 전류 이상의 전류를 인가합니다. 이때 전류 형태는 펄스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잠깐 켰다가 끄는 형태로도 갈 수 있죠. 그럼 SCR은 어떻게 해야지 꺼질까요? 에노드를 극성을 반대로 하거나 유지 전류 이하로 만들게 됩니다. 유지 전류가 뭐냐고요? SCR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최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유지 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레칭 전류는 뭐였었죠? 사이리스터를 켜기 위해서, 턴온하기 위해서 흐르는 게이트에 흐를 수 있는 전류를 바로 레칭 전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GTO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 소, 내가 켜고 끄는 것이 가능한 소자가 바로 GTO입니다. SCR은 켤 수는 있는데 스스로 끌 수는 없거든요. 자, 역저지 3단자 소자고요. 초퍼, 직류, 스위치 등에 사용되고요. 자기 소호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IGBT는요, 대전류 고전압을 제어한다, 자기 소호가 가능하게 되고요. 트라이액은 양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입니다. SCR 2개를 마치 역병렬로 접속한 것과 같아요. SCS는요,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고요. 조광장치나 교류 스위치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단자별로 반도체 소자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2단자는 다이액, SSS, 다이오드, 3단자는 SCR, LASCR, GTO, 트라이액, 4단자에는 SCS가 있습니다. 자, 맥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직류분의 교류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 냐를 설명합니다. 정류에서 단상 반파 정류는요, 입력의 0.45, 단상 전파는 입력의 0.9, 그 다음에 삼상 반파는 입력의 1.17, 삼상 전파는 입력의 1.35를 곱하게 됩니다. 전력 변환 회로를 보게 되면은 인버터 회로는 뭘까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예요. 컨버터 회로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교류, 주파수만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초퍼라고 하는 것은 직류를 다른 크기의 직류로 바꾸는 것을 초퍼 회로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전기 기기 요점 정리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여러분 본문 공부는 하나도 안 하시고 요점 정리만 딱 보고 시험 잘 받으려고 하면은 그 욕심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 요점만 보시지 마시고, 요점은 어떤 분들이 보는 거냐면은 사실은 앞에 이론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된 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이 다산에듀 홈페이지나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시게 되면은 영상 다 그냥 올라가 있어요. 정규반, 이론 모두 다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잘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꼭 앞에 이론을 충실하게 보고 요점 정리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더 강한 전기적 지식이 쌓이실 겁니다. 저는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끝난 게 아니죠. 세 번째 과목 전기 설비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